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뻔한 질문보다는 이 국민이 궁금해할 내용을 위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과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한송원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이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기자들과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기자회견으로 전 과정은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변인이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질문자를 지정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연금 개혁 등 국정과제와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이끌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회견을 준비했습니다. 13일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 새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당선자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후보자들은 정견 발표를 통해서 이 막판 지지를 호소했는데 TK의 독주냐 또 수도권 결집이냐의 승부도 관심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는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3파전입니다. 모두 정통 관료 출신으로 각각 충청과 대구, 경북, 수도권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입니다. 새 후보는 정견 발표에서 총선 패배 후 당이 직면한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충청에서 4선에 오른 이종배 의원은 당정 협력을 강조하며 친윤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운명 공동체인 윤석열 정부가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 함께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TK 출신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이력을 내세우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모든 원내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과 정책 대결에서의 승리로 삼겠습니다. 수도권에서 3선을 한 송석준 의원은 야당을 견제하며 당내 구심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는 구심력을 확보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당을 꼭 만들겠습니다. 당선인 108명 중 영남 지역이 59명이어서 TK 출신 추 의원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총선 패배 이후 지역 정당화 우려도 커져 수도권 의원 결집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오늘 당선인 총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위해 휴가에 들어갑니다. 이 대표의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올 초 발생한 흉기 테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입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역시 윤 대통령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칙 개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는데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의대가 전국에 20곳에 달해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학들에 대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대가 어제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결과는 부결. 학칙을 바꾸지 않으면 정원은 기존 40명 그대로입니다. 60명 정원이죠. 총원 100명 올렸는데 그 원안이 부결된 사항이에요. 재심의 여부는 이제 총장님이 판단하시는데. 강원대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학칙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안을 부결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마친 곳은 12곳. 나머지 20개 대학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잇따른 학칙 부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원 축소나 신입생 모집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치 사항 중에 하나가 모집 정원 정지인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공백 장기화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락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즉각 반발에 나서 의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또 국정운영 방향, 또 전국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이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회견을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 또 이 민생지원금 25만 원 수용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네. 혹시 꼭 들어갔으면 해야 하는 현안들 뭐 어떤 거 있는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최해병 특검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기자회견에 와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죠. 이것을 이제 우선 해병대원 특검 요구부터 좀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을 밝힐지 이게 관심이잖아요. 일각에서는요, 조건부 수용,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 민의에서 확인됐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 모든 법은 현행 법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어떤 그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인 눈높이에 못 미칠 때 그때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한다가 사실상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종의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특검에 대한 어떤 추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좀 당파적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 그러면 대통령도 수용하겠다 이런 전향적 입장을 밝힐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의 여러 가지 여건만 그다음에 어떤 그런 미반영된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저는 여야가 합의로 해주고 그다음에 일단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경찰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여야 합의로 온다면은 22대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서 무게를 더 두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검찰은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오늘 회견에서도 과연 어떤 멘트가 나올지 이것도 관심이고 아까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 민주당에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민주당에서 입장은 어떤지 그것도 같이 합쳐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조건부로 제안을 하신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공수처가 물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 대통령실까지 겨냥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검의 무게감 그리고 독립성이 아니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 이종섭 그 주 호주 대사가 졸속으로 수사를 받고 출국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공수처는 무게감이 덜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사하는 방식에서 소환을 할 것인지 방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할 것인지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소환을 하겠다면 소환에 응해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다고 하면 이 명품 가방의 위치가 대통령실 창고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 가방이 확보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압색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라고 좀 전향적으로 나가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상인지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예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하신다면 그 정도도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죠.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요. 윤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는 민정수석원이 임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번에도 또 기자회견에서 좀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뭐 다시 언급할 말하자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문제가 결국 대통령이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는 지금 뭐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는 과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되느냐 그리고 배우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처벌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은 그런 것만 강조할 것 같고요.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말하자면 군에서 벌어진 일은 군이 조사기관이 할 수가 없는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민간에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실이 얼마큼 개입했냐 여부도 대통령이 소상히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민정수석 임명을 용산에서 로펌 대리인을 두는 식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충분하게 어떤 민의의 수렴들 그다음에 날것과 같은 그런 어떤 여론의 수렴의 출납 절차들을 민정수석이 하도록 해라라는 그런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두 패널 분들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나오게 될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이 어떤 걸 질문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기자회견을 앞두고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이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이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죠. 질문이 나올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뭐 이런 걸 예상을 좀 해보실 수는 있을까요? 그런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많고 또 민감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대통령께서 발언하는 거에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자세한 언급은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다만 이 정도가 있었는지 쉽게 말해서 사실관계의 확인 정도는 대통령께서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실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위의 어떤 신뢰감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실 이게 비선이냐 비공식이냐 사실 한 글자 차이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비공식이든 비선이든 이게 비공개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적이라든가 형식과 절차에 대한 이런 미비점도 분명히 대통령께서 조금 유감 표명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내용면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배려를 한다는 것들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어쨌든 깊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해명은 있으실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언급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요.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모두 이 비선 논란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논란은 계속 번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 이런 말들까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면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 그 정도 사실관계 확인 정도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실 두 분이 얘기했다는 이 비선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역대 정부에서도 일종의 말하자면 비선 메신저는 다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렇게 뭐 영수회담이 있는 다 바로 한 열흘 지난 이후에 이렇게 날것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게 과연 이게 팩트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도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말 워딩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뭐 불편했던 아니면 뭐 배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는데 그렇다 보면 이건 정확한 녹취도 없다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원 형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또 자세하게 해명하다 보면 또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선이 우리 공식 라인의 어떤 보완제였지 절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들도 물론 국민의힘 게시판에서는 굉장히 좀 당원 게시판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대통령이 정확한 워딩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도 아니라고 하니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종 상태적으로 언급해 주면 저는 큰일이 없는 걸로 보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정말 대통령이 어제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 라인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협치에 대한 부분들이 두 분이 더 신뢰를 공고히 한다 그러면 이런 논란은 저는 반드시 사그라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이 물밑이었고 비선이라 그러면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오기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가질 예정인데 관련해서 이 대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잘 치료받고 오겠고요. 병명은 구체적으로 안 좀 그렇습니다. 잠깐 입원하고 제가 지금 근 3년 동안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핑계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원을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를 했다. 영수회담 이후에 글쎄 이거를 협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한 라인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이게 협치이고요. 어떤 두 분께서 예. 소통을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않다가 한번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물꼬가 트이고 나니까 이렇게 전화도 하게 되고 예. 또 전화하게 되면 또 다시 또 만나는 일도 쉽게 성사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협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두 분께서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 이제 좀 결과물로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협치의 결과물로서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민생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의대 증원이라든지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정쟁이 있고 좀 갈등 요소가 있는 거 좀 피하시고 네.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빨리빨리 좀 자주 소통하셔서 해결해 나갔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란 모양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어제 최고위에서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이 최서원 씨 조카죠. 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 이런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 검찰을 향해서 아주 날을 세웠어요. 해당 검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또 이제 그 검찰을 비판하는 이 상황, 네. 최고회의에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 이재명 대표의 검찰 비판에 그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건 딱 하나의 사안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지금 자꾸 이제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술판 의혹 제기했었죠. 사실이 네. 아닌 것으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 없죠. 네. 그다음에 전관이 뭐 회유했다는 의혹, 그 전관이 부인하니까 아닌 걸로 됐죠. CCTV 몰카 의혹도 이원석 총장이 그 공당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 만든다고 하니까 예. 사그라들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한 이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네네. 해당 검사는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검찰이 이런 회유도 할 수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뭘 못하겠느냐 이 논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냈는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6월달 재판 이화영 지사의 재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4월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변호인이 이재명의 무죄가 곧 이화영의 무죄다 이 얘기를 했다는데 예. 저는 이거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난 일까지 사실관계가 아닌 것도 끌어들이는 거 역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그 자리에 계셔서 뭐 깡패다 검찰이 깡패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아마 이화영 뭐 술판 논란도 그렇고 검증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검증을 하고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공개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검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술판 의혹은요. 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수사권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모든 것을 파헤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서 밝혀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서 대검이라든가 검찰도 반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진실 게임으로만 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진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실을 저희가 스스로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네. 하지만 이번에 장시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녹취 과정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어떤 정황 증거들은 수집이 된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내에도 법률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근데 예. 이 장시호 녹취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녹취록이 길고 이 안에 자세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이 피의자하고 어떤 모종의 관계였다는 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서 어떤 검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이 지금 계속해서 녹취록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해당 검사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이 검사는 지금 적극 부인을 하고 있고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조사에 나서면은 이것이 진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게 모해 위증교사다.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나 야당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모해 위증교사와 같은 어떤 공작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박이 필요해 보이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습관적 DNA가 나오는 것 같아요. 2020년 총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거론하면서 이게 바로 모해위증이다 하면서 이제 마치 그때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해가지고 그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수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재수사하니까 어떤 결론 나왔습니까? 그 받았던 수표가 그대로 이사 비용에 들어갔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모해위증이라는 게 없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무혐의로. 똑같은 저는 처지라고 봐요. 그래서 6월 이제 이화영 지사 재판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기 위해서 총공세에 나서는데 저는 만일 사법부가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재판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국회에서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입법 토론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 개원하고 6개월 안에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글쎄요, 이제 검수완박 시즌 2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글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21대 때 검수완박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대 어떤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부패와 경제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어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입법 취지와 달라져서 결국에는 다시 원복이 됐고 복원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2대가 개원하면 6개월 이내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고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이제 삭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분명 개정은 필요하고 검찰의 개혁도 필요한데 제가 걱정되는 점은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조국 대표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더니 아니면 화구나 의원과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뭐 특검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당 내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지만 절대로 민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특검이 계속되잖아요. 국민들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특검의 무게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혜병 어떤 특검부터 제대로 하나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가면서 다음 일정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조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특검은 조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수 완박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수 시즌 2 그렇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출사표를 던졌죠. 지역별로는 이제 영남 당선인 59명, 또 초선 당선인 44명. 글쎄요, 이 표심은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좀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이 각각 좀 지역 기반도 다르고 얘기하는 이제 그 결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의 민심이다. 그다음에 그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와 충청의 이제 그런 확장이다. 그리고 이제 추경호 의원은 지난번 TK지만 지난번 자기가 원내 수석 부대표를 지내면서 여야 협상에서 영향을 발휘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인데 저는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남의 표심보다도 초선의 표심이 아닐까 싶어요. 초선이 이제 약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44명 정도 되는데 초선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22대 국회가 거야를 상대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말하자면 원내 자신들의 어떤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검 정국에 대한 어떤 방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초선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TK 표심보다도 초선 44명의 표심이 그래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에서 좀 말하자면 승패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과정을 두고 친윤계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오라고 그랬다가 나오지 말라고 속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물론 이철규 의원께서는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원내대표를 출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 한 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그런 서운함이 묻어나온 건데요. 예. 저는 어쨌든 인터뷰 내용에서 이철규 의원이 했던 말이 좀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본인 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해야지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원내대표가 지금 선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공개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좀 잘못됐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인터뷰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회자도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라고 지목을 했고 예. 강하게 배현진 의원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이 결국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본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엄청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은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퍼지는 듯한 그래서 상당히 집안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행태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도 문제지만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회가 8월 전대회기 하면서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황우여 비대위가 뭐 길지 않게 짧게 가야죠. 원래 비대위가 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형이니까. 그렇죠. 관리형이고 또 혁신형도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뭐 전당대 날짜 준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전당대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추인받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전대 날짜가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불필요한 오해.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을 조금 좀 말하자면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황우여 위원장이 굳이 저는 뭐 그렇게 정말 40일, 50일이 딱 정확히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땡길 수 있으면 좀 땡겨가지고 다만 당대표 룰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당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빨리 조기 전대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 혹은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여부가 지금 가장 중요해져 보이는데 오히려 용광로 전대 그다음에 정말 빨리 이 여권의 리더십을 수습하는 그런 전대가 되는데 목표가 맞춰져야지 조금 무기한 2달, 3달 넘는 비대위 활동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동의받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인이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네티즌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과도하게 공개하면서 피해자 유족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최모 씨입니다.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왜 부르신 겁니까? 명문대 의대생인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불러내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숨진 여성의 시신에선 여러 차례 급소를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2시간 전 사는 곳 근처인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도 평소 두 사람이 자주 갔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집착하거나 의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격적 성향이 표출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상에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부모의 신상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 여성의 신상까지 알아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피해 여성의 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동생의 신상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상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50대 박모 씨가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위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말 현지 법원 재판에 출석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박 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 지난 2008년 술해 혐의로 해임된 뒤 필리핀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타일이 깨져 있거나 방바닥이 기울어져 있는 등 최근 입주가 예정된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드 아파트에서조차도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아파트에서는 골조가 휘었다는 지적이 나와 안전 점검까지 이뤄졌습니다. 왜 이런 부실 시공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30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반듯해야 할 외벽 곳곳이 중간에 휘어 있습니다. 계단 타일은 여기저기 깨져 있고 구슬이 굴러갈 정도로 방바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대 내 하자 건수가 수직, 수평, 실외기 문제, 공용부 하자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는 5월 말 입주 예정인 이 신축 아파트에서는 세대당 최대 150건의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골조가 휘어져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급기야 자치단체가 시공사와 함께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천장 자재에서 곰팡이가 대거 발견돼 자치단체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뭐 개집이나 닭집자도 이렇게 안 짓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짝퉁 강화유리 2,500장이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KS가 위조돼서 가짜 마크가 이거 현장에 있던 사진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안 남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에게 이제 저가로 그 하도급 업을 맡기게 되는 거죠. 올해 2월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하자 신청 건수는 지난해 전체의 32%에 달할 만큼 부실 시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앞서 전해된 대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피해 여성이 치명상을 받아서 이 의대생이 이런 걸 다 알고 의학적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피해자를 부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인이 흉기에 의한 출혈이었는데 그런데 이 의대생이 흉기를 그냥 막무가내로 휘두른 게 아닌 것 같고 아예 급소를 작정하고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의대생으로서의 그 의학 지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비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획된 범행이라고 곧바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진해서 시인을 하는 게 감형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놀라운 부분은 너무 차분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것도 그렇고요. 통상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도 없고요. 계획 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뭐 감형을 위해서 심신미약 주장도 하고 우발적 살인을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특성상 본인이 이렇게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양형에서 감형의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계획성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 감형에 있어서 참작 여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되돌려 생각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각에서 이번 사건이요. 과거에 벌어진 이 강남역 또 신당역 살인 사건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또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강남역 사건 벌써 8년 전인데 그런데 이번 범죄 현장하고 가까이 있어요. 한 500m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한테 공격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좀 그런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신당역 사건은 좀 공통점이 많아 보이는 게 가해자가 피해자와 입사 동기고요. 그다음 그 가해자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머리가 좋은 그런 전문직 예정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이번 가해자가 의대생인데 아주 수능에서도 엄청난 점수를 받은 그런 의대생이다. 이런 정도의 공통점은 신당역 사건과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뭐 전해드렸지만 2차 가해 논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가해자 최 씨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신상까지도 일부에서 좀 공개가 되고 날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그러니까 수능 만점의 의대생이라는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최초로 나와버리면서 가해자의 정보가 바로 공개가 됐고요. 가해자 SNS에 가보니까 또 피해자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정보까지 바로 그 유포가 됐고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퍼진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이런 그 정보의 어떤 사적 정보, 피해자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비방 목적이라든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래서 경찰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 범죄 혐의까지 입증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유포돼서 피해자 2차 피해가 확산된 후에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예방 조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도 이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교제 폭력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 이거는 좀 없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데이트 범죄라고 하는 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굉장히 잘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범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합의가 종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도 일반 다른 범죄보다 훨씬 높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 7월에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됐는데 그런데 그 법안이 아직까지도 상임위 그 심사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벌써 발의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심사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회가 22대가 되면은 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21대 국회의 난모습이 아닌가, 민낯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 대안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정치자금법하고 뇌물 사건 자체는 증거가 다 수집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 문제로 이 위증 교사 사건이 또 별도로 제기돼 있습니다. 이 사건 관계인을 접촉할 경우에 진술이 왜곡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지금 구속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나와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느니 법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관련자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이 보석 조건을 붙임으로써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용 전 원장이 나오면서 조작 검찰이라고 비판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다음에 조작검찰들의 범죄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김용 씨가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천편일률적이에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기승전 검찰 악마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김용 씨는요. 검찰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법원을 비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 나왔거든요. 1심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용은 민간업자들과 장기간 유착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등한테 위증을 하도록 했고 허위 자료를 갖다 제출했고 그다음에 1심 때도 보석이 됐었거든요. 그때 보석 조건이 뭐였냐면 사건 관계인과 만나지 말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간접적으로 접촉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 이유가 보석을 취소한 거거든요. 왜 보석을 취소했느냐. 이와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의 그 구속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됨에 따라서 보석이 이루어진 거지 김용 씨한테 어떻게 특별하게 풀어줄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저런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입니다.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무거움에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피플 퍼레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도 영웅에서 지도자를 거쳐서 이제는 스포츠 행정가로 변신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실물로 뵈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여성스러우셔가지고 정말 정세기를 들어올리셨던 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최연소 차관을 맡으신 지 10개월이 됐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이렇게 10개월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지나간 것이 너무 새롭고 또 이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뚜렷하게 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맡은 소관이 이제 체육, 관광, 정책, 홍보의 세 파트인데요. 네. 이전보다 좀 달라진 게 있다라면 예전에는 뭐 우리 가족, 뭐 내 친구에 대한 뭔가 좀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넓게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고. 그래서 맞는 동안 또 이 균형감 있게 잘 좀 성과를 이루는데 이제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7월 8일 하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2달하고 조금 더 남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진천 선수촌 방문하셨다고 해요. 네. 선수들 직접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선수로서 이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했던 곳에 또 차관이 돼서 방문하는 마음이 굉장히 새로웠고요. 또 이제 함께 운동했던 선수 지도자들이 이제 선수촌에 있어서 꼭 고향집에 간 것 같은 마음으로 가서 선수들을 잘 격려하고 왔습니다. 네, 8월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서 시내에 뭐 문체부에서 특별히 준비하는 사업도 있고 뭐 현지에도 뭐 코리안 하우스 같은 거를 뭐 만든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이 안전하게 파리에 도착해서 경기를 치르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문체부가 뒷받침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잘 대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코리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선수 때 경험을 했는데 한식 도시락을 상당히 선수들이 좋아하는데 또 먹는 것이 이제 좀 너무 확 바뀌어서 좀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좀 지원 예정이고요. 의료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도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수들을 또 교육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수단 가족들이 또 현지에 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리아하우스에서 선수와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라운지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프랑스 전역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 코리아 시즌과 함께 코리아 하우스 안에도 문체부 산하기관과 민간이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음악, 뷰티, 관광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콘텐츠들을 소개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또 우리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아셔서 좀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선수들에 대한 지원 또 문화 홍보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이번에는 좀 매운 질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행정가에 계시지만 그 전에는 선수 생활도 하셨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축구, 배구, 농구 등 뭐 올림픽에서 나설 수 있는 구기 종목 여자 핸드볼 하나 빼고는 출전이 좌절된 상황이고요. 선수단 규모도 50년 만에 한 뭐 150명대까지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축소가 되고 이런 이유는 뭔가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체육인 출신이 차관이 되어서 이렇게 또 체육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을 맡았을 때 또 이렇게 좀 최소 규모의 올림픽 선수단이 파견된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아쉬운 마음과 어떻게 보면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이것은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어떤 좀 정책적인 방향들이 좀 바뀐 환경들이 그 학교 체육의 토대를 조금 더 견고하게 쌓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의 이제 균형을 좀 잘 이뤄서 그 바탕 안에서 또 함께 좀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해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그 피라미드 구조형이 지금은 역피라미드형으로 돼 있는데, 향후 정말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조금 선수 발굴이라든지 어떤 저변 확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육을 좀 토대를 바로 세우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뭐 역도 유망주의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정 선수 뭐 한국 신기록 세우면서 올림픽 출전 확정을 했거든요. 어떤 성적 거둘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어떤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우리 역도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어떠한 이제 그 대회를 앞두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늘날에 오기까지 그 하루하루 쌓인 것들이 이제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몸과 마음을 좀 단단하게 여몄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자신이 목표한 그 기록을 이루는데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을 앞둔 이제 후배 선수들, 역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도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항상 저도 이제 그 시합을 앞두면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보낼 텐데요. 그래도 이제 경기가 지나고 나면 잘했든 못했든 항상 후회가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후회를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하는 거에 집중을 해준다면 그냥 그 준비했던 것들이 그 경기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이 돼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러한 자신감들이 쌓여서 또 선수단에도 좀 잘 전해져서 이번에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장차관께서 이제 임명 당시부터 최근까지 스포츠와 또 관광의 융합 강조해 오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 중인 뭐 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뭐 없던 거를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태권도라든지 자전거 관광 또 e스포츠라든지 이렇게 좀 그동안 구축되어 온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관광 소관이지만 또 전혀 다른 거를 할 수 없으니 이제 관광을 하더라도 뭔가 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그 컨텐츠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좀 그 지금 태권도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자전거 관광이 잘 구축된 데를 활용해서 스포츠 관광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임기 맡으시는 동안 목표하시는 것들 잘 이루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차관께서 추진적인 사업 성과와 더불어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선전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콩의 한 보석상에 무장 강도가 침입을 했다 20초 만에 제압이 됐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 바로 검거가 된 건데, 투르키의 이스탄불 공항에서는 보잉사의 화물기가 앞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8일 홍콩 침사추이 번화가의 한 보석상에 복면을 쓴 남성 5명이 들이닥칩니다. 망치와 흉기로 매장 내 진열장을 부수고 직원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20초 만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진열장 유리가 다 깨지기도 전에 강도들은 제압됐습니다. 咁啊警戒完之後咧，咁啊一個嘅我哋都係用徒手啦，咁啊將佢哋即係順利咁樣就制服到佢啦。 홍콩 경찰은 사전 첩보를 입수하고 근처에 잠복해 있었다며 체포된 남성 중 2명은 불법 이민자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 활주로 상공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았고 그대로 동체 착륙을 시도합니다. 착륙과 동시에 기체 바닥에서 불꽃이 튀었고 긴급 차량이 출동해 물을 뿌립니다. 현지 시간 8일 한 물류회사 소속 보잉 767 화물기가 착륙 장치 이상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Uçağın pistten alınması gerçekten şimdi söylememiz çok zor bir şey. Önce soruşturmanın bitmesi lazım. 비행기에는 조종사 2명만 탑승한 상태였고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점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연휴 내내 찌푸둥한 날씨 때문에 답답해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어제 모처럼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점프하는 모습이 마치 청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요. 사실 이곳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사진 기자들이 자주 찾아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울 인왕산을 찾은 등산객들도 신이 났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네, 모처럼 파란 하늘에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많았다고요. 네, 평일이었지만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본 시민들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어제 경복궁이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마침 경회로의 특별한 관람이 시작된 날이었는데요.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푸른 하늘에 푹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주말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던데요. 오늘은 전국이 맑다고 합니다. 파란 하늘 구경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는데요. 입고 벗기 쉬운 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1도, 전주 23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른한 봄철입니다. 겨울 동안 뜸해졌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나른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땐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야 운동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체내에 독소를 배출시켜주며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오메가3와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인데요. 연어에는 근육 생성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버섯, 감자, 달걀도 나른해지는 봄철 섭취하면 신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